서른이 넘고부터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벌써 반년. 통장 잔고는 세 자릿수가 되었고 매달 밀리는 월세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인 사이트를 열었지만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는 문장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팩이 부족하면 기회도 없고 나이가 많으면 인터뷰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메신저 광고창에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외 기술 인력 모집 숙식 제공, 연봉 1억 가능 1년 근무 계약.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이면 빚을 모두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광고를 클릭하자 곧바로 상담 링크가 열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있는 상담원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관리직이 상주 중인 회사입니다. 근무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 관련 보조 업무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자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전부 진행합니다. 체류 허가도 있고 숙소는 전부 제공돼요. 대답은 단정했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상담원은 제 이력서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경력 좋으시네요. 내일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영상통화 면접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10분 뒤 합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항공권은 저희가 발권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엔 기쁨보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캄보디아로 1년 계약직 잡았다. 친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요즘 그거 사기야. 그런 연봉 없어. 아니야. 서류 다 받았어. 계약서도 있고 비자도 나온대. 친구는 계속 말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나 캄보디아로 일하러 갈게. 1년만 하고 돌아올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1년이 금방이긴 하지만 거기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위험한 데가 어딨어. 그렇게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들뜸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엔 K689 푸놈펜행, 좌석 번호는 37A.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탑승 전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시면 팻말을 든 직원이 대기 중입니다. 이름은 김 과장입니다. 팻말, 과장, 회사, 차량, 모든 단어가 믿을 수 있는 일자리처럼 들렸습니다. 6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동안 돈 모아서 돌아오면 서울에 원룸 하나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결심이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은 뜨거웠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지나자 한 남자가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홍호우님이시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반듯한 셔츠, 단정한 미소, 유창한 한국어. 그 남자는 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웃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UV 차량이 공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창문엔 썬팅이 짙게 되어 있었죠. 뒷좌석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 낯선 눈빛. 그때는
저 같은 동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공항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1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론 차들이 많았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자 풍경은 금세 변했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지고 상점 불빛 대신 어두운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달리는 차 안, 에어컨 바람과 타이어가 도로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내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도착하신 거죠? 네, 오늘 왔습니다. 저도요. 다들 오늘 왔다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다들 오늘 왔다? 그런데 표정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는 얼굴. 그때 조수석 쪽 남자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시선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예민한 거야. 다 같은 회사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바닥엔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이제는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엔 별도 없고 어둠만 흘렀습니다. 그때 옆자리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순간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내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아, 그건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앞좌석에 앉은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내놔.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뒤에서 손이 내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뭐예요, 이거? 반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 순간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번쩍하는 빛, 귓속이 울리며 상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명은 내 폰을 빼앗았고 다른 한 명은 내 팔을 꺾어 뒤로 고정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조수석 남자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제 곧 도착이야. 그리고 뒤쪽에서 여자가 검은 촌을 꺼냈습니다. 내 얼굴에 그 천이 덮이는 순간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천 냄새 속에 섞인 비린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를 세게 누르며 누군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번만 발버둥 쳐도 죽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차 안에 전부가 한패라는 걸. 옆자리에서 말 걸던 남자도 내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같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내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SUV는 계속 달렸습니다. 천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퀴가 도로의 울퉁불퉁한 틈을 넘어갈 때마다 내 몸이 살짝 들썩였고 그때마다 천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차 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리고 엔진의 낮은 진동, 그 모든 게 묘하게 느리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예려. 발끝이 자갈 위를 스쳤고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철문을 여닫는 소리. 이제 사 도착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낮에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내 얼굴을 덮었던 그 천, 지금도 가끔 꿈에서 느껴집니다. 눈을 감으면 숨이 막히고 그 검은 천이 다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쇠문이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벽을 긁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입 안은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콘크리트 틈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뜨거운 공기를 섞어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에는 끓지도 않은 컵라면 하나가 식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 그 사이로 바깥이 보였지만 밖이라고 부를 만한 풍경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몸을 일으키자마자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예 하고 일어나야지. 머리가 울렸지만 반항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나처럼 얼굴이 부은 사람,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사람이 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모니터, 헤드셋, 그리고 격에는 종이 한 장. 외우지 못하면 죽는다. 종이엔 보이스피싱 대본이 빽빽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이체하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은행 직원 사칭 아닙니다. 수사기관입니다. 하루 12시간 그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틀리면 바로 전기봉이 날아왔습니다. 칙, 불꽃과 함께 고통이 퍼졌습니다. 손, 팔, 다리, 어디든 닿으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맞는 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며칠 뒤엔 고통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울고문, 얼굴에 천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숨이 막히고 폐 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느낌. 말 안 해? 한국에서 온 놈들 다 똑같아.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엔 죽여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김밥 한 줄, 그리고 정체 모를 라면 한 봉지. 김밥은 상했고 라면은 미지근했습니다. 물은 종이컵 한 모금. 누군가 물 좀 더하고 말하는 순간 옆에서 전기봉이 칙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화 연습. 모니터 앞에서 나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속삭였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바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내 목소리조차 내가 아니었습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누군가 울부짖으며 자기 아니죠? 라고 묻는 순간 가슴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서 감시하던 남자가 전기봉을 들고 있었기에 나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예, 수사기관입니다. 지금 협조하셔야 합니다. 말을 할수록 나는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며칠 뒤 간부가 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어? 그럼 3명 데려와. 너처럼 일자리 찾는 놈들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짜로 나간 사람은 없다는 걸. 새 얼굴이 3명 들어오면 예전 얼굴 3명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 살자고 3명을 데려오는 게 맞을까? 그러나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뭘 믿고 3명을 데려와? 나가게 해줄 보장도 없는데. 그 생각 이후로 세상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기계처럼 변했습니다.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부를 때마다 번호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인간도 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 전기봉이 칙, 그리고 물이 쏟아지는 철컥 소리. 그 소리들은 이제 음악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점점 잠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철창 너머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외우지 못하면 죽는다. 그 문장보다 더 무서운 건 외우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이곳의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습한 공기, 전기 타는 냄새, 그리고 사람의 땀과 곰팡이가 섞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대사, 같은 소리, 같은 비명, 감정이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속에서도 이상하게 문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서던 경비 한 명,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폭력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면 쿡 눈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대본을 외우다 실수를 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이용.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감시자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몸이 넘어졌고 전기봉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칙 타는 냄새와 함께 살같이 탔습니다. 그때 문가에 있던 그 경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동정. 그날 이후 새벽마다 복도에선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찰을 돌며 가끔 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담배 연기가 스며들었고 그 냄새가 묘하게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17번. 낮고 거친 목소리. 조용히 해. 잠깐만 문 열 거야.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내민 건 작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액정이 깨지고 테이프가 감겨있던 오래된 중고폰. 내일 새벽 2시. 내가 순찰 돌 때 입은 줄게. 대사관 번호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걸리면 나도 너도 죽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기 고문의 소리와 물고문대에 들리던 숨소리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벌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남은 건 바람이 아닌 산속의 공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4시간쯤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엔 큰 도로였는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창밖으론 나무가 많아졌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가지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마지막엔 흙먼지가 자욱했고
단 냄새와 비에 젖은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긴 산속이다. 도시와 멀어질수록 사람 대신 벌레 소리가 커졌고 그 소리들이 마치 경비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가 담배를 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배터리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855.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연결.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납치됐어요. 취업 사기예요. 공항에서 옛 시간쯤 왔고 산속이에요. 주변엔 공장 같은 건물들이 많아요.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살려줘.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가 눈을 치켜뜨며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쉿! 그는 폰을 낚아채 담배갑 속에 숨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른 경비 둘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춘철. 담배 좀 피우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훑어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속삭였습니다. 됐어. 연결됐으면 이제 누군가 움직일 거야. 진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담배를 껐다가 잠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었을 거야.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다 걸렸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인원 확인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아팠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경비는 내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이분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젖은 흙, 비 냄새, 그리고 그가 피우던 담배 냄새. 그게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였습니다. 구조된 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 빛이 내 눈을 찌를 때마다 마치 또 다른 감옥의 조명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귀국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조사에 협조 좀 해주시죠. 그리고 그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불렸습니다. 조사관은 내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직접 걸었던 피해자 통화 맞죠? 킨 겁니다. 안 하면 맞았어요. 하루에 200통씩 강제로. 그래도 실제로 피해자가 생겼죠.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를 움직였던 건 두려움이었지만 기록 속에 나는 단순한 가담자였습니다. 언론은 나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출신 생존자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어딘가에 껴있는 존재. 결국 재판을 받게 됐으며 판사는 말했습니다.
가담 경위는 참작하지만 범죄의 결과는 존재합니다. 그 한 문장은 내 머릿속을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 피해자였던 나는 이제 범죄자이자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판결문에 남았고 내 계좌는 압류됐습니다. 국가가 나를 구했지만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나는 다시 철문을 마주했습니다. 회색 벽, 녹슨 난간, 눅눅한 공기. 모든 게 그곳과 똑같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그 두 글자는 내 인생을 바꿨지만 세상은 그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그 사건 나온 사람 아니야? 그 말이 내 등에 붙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채용하지 않았고 은행은 내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갚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은 말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잊는다는 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납치당했던 그 단지, 나를 도와준 경비, 그리고 나를 범죄자로 만든 현실까지. 나는 지금도 그곳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콘크리트, 기름, 금속, 그리고 싸구려 담배 냄새. 그 냄새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피해자였고 범죄자였고 지금은 단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